지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또 당연히 하락 추세로 가죠.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부동산은 당연히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는 거죠. 집값이라는 거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폭등하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금리잖아요. 금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 말부터 기조가 바뀌었어요. 한국은행의 발표, 미국의 연준의 발표가 보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빠르면은 한두 달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괴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1,540원 뭐 이렇게 하고. 환율이 오르는데 네.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금리거든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1.75% 금리 차가 나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그래서 미국 수준의 금리를 맞춰야 돼요, 기준금리를. 근데 그동안에 금리를 너무 안 올렸고 이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뭐 한 차례 두 차례 올릴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네. 금리는 오를 가능성만 남아 있는데 얼마나 올릴 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미국하고 최소한 기준금리는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은 데는 높은 데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많이 팔고 나가면서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금리를 상당 부분 올릴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안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올려야 돼요. 네. 과거에 기준금리를 너무 성급하게 내렸어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인상될 요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또 당연히 하락 추세로 가죠. 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값은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지만 네. 금리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7월 중으로 또 이제 세금 정책이 또 발표될 거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발표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보유세 개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이번에 선거 쟁점으로 등장했거든요. 뭐 빠르면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발표될 수가 있겠죠. 제가 아시는 분들도 강남에 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유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보유세 정책,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면 저보고 제 주변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막 저를 욕하는 댓글 달리고 많이 달려요. 그 댓글 다는 분 중에서 저하고 친한 분들도 있어요. 네. 소위 기득권자들이죠. 기득권자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당신이 그런 말을 왜 하느냐,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댓글, 더군다나 이제 정권을 잡은 분들은 기득권자하고 더 친하겠죠. 더 가깝겠죠. 심지어 참모들조차도 뭐 강남의 좋은 지역에 한 1주택,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모들, 대통령을 참모분들도. 네.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고 하면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뭐 댓글에 엄청난 비난도 쏟아져 들어오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를. 네.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봐서 집값이라는 거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20평짜리 살다가 30평 가려면 집값이 하락하는 게 가기가 쉽지. 집값이 상승하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폭등하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부동산은 당연히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가 또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금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집값은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를 수가 없잖아요. 자,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대출을 못 받아요, 금리가 높으면. 그러니까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근데 과거에 금리를 안 올린 것처럼, 금리를 내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린다,
또 정부의 정책이 이제 이 상태에서 스톱한다. 그러면 집값은 폭등해요. 그건 뭐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금리도 올릴 것이고, 그게 이제 환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금리도 올릴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또 발표될 것이다. 그 발표되는 정책은 공급 정책도 있지만 수요 억제 정책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뭐 부동산 값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불안한 이 이제 시점에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매물은 없고 월세는 비싸니까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또 이런 수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요들은 지금 이제 실제로 사는 분들도 기다려야 있어요. 되나요? 사는 네. 분들. 이 사는 분들은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정부가 설마 우리를 위해서 할까? 기득권자를 위해서 하겠지. 네. 설마 우리를 위해서 할까? 이렇게 불신 때문에 불신 때 정부를 네. 과거에 정부를 못 믿었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뒤통수 격이죠. 많이 맞았죠. 어떻게 보면 정부는 과거의 정부를 보면은 네. 뒤통수 치는데 1등 공진. 아주 그냥 뒤통수를 잘 치는. 정부 믿고 기다려갖고 믿고 이제, 기다렸더니 예, 집값만 폭등했잖아요. 집값이 폭등하고. 네, 오갈 그러니까 데도 없고. 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었죠, 과거에. 네.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과거를 그런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고 네. 앞으로 정책을 하고 또 금리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물론 금리 올리면은 이제 당장 시장에 또 부작용이 부분들이- 또 많은 게 네. 자영업자들 대출 받아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보더라도 한 번은 시행해야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은 한 번은 하락기가 도래해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막기 시작하면 과거처럼 뭐 막 그냥 정부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막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은 하락기를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면 살리려고 노력했잖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오르면은 가만 놔뒀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잡겠다고 많은 규제를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정책이 안 나와서 그래요. 네, 정상 좀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다른 거죠.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네. 과거의 정부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것보다 폭락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 정권 때 집값이 폭락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이걸 두려워했거든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그런 걸 맞아야 일본이나 중국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장기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번은 얻어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막 거의 뭐 26개 이상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네.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냈는데 네. 야, 겉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네. 집값을 잡는 정책은 맞아요. 네. 그런데 어떤 정책이냐면은 나 이러다가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뭐 과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로 이 기조로 가면 과거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정부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과거 학습 효과가 있는데 과거와 똑같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시즌 2가 된다. 네. 저는 그런 2가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좀 거의 비슷하다.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정책이 이렇잖아요. 조금 주춤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내로 그런 정책들이 뭐 발표가 되겠죠. 나름대로. 이번 정부를 좀 믿으시는 거네요. 아니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 저항이 심하면은 자꾸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 정말 박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잘 펼쳐서 지금 뭐 무주택 서민분들, 뭐 전월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좀 주거 안정에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득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월세 사는 분들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월세 사는 분들 집값이 막 오를 때는 기득권자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걱정을 하나도 안 하다가 정책이 나와가지고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기득권자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있는 사람 뭐 오르는 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전세 매물이 없다. 금액은 너무 비싸다. 나는 외곽으로 밀려나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지금 시장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제 전월세 값이 오르는 건 사실인데 뭐 길가에 나왔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외곽으로 지금, 좀 쫓겨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고 또 앞으로 이제 전세는 없어지는 추세가 될 거예요. 뭐 단기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전세는 월세화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부동산 투기의 핵이 된 게 전세였어요. 전세가 갭 투자의 뭐 원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부동산 투기도 많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전월세. 지금 전월세가 막 오른다, 폭등한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전월세 사시는 사람보다도 네.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계층, 또 교수들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전월세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없애야 된다 주장하는 게 목소리가 더 커요, 지금. 전월세를 실제로 사시는 분들보다도 네. 오히려 집값이 뭐 보유세를 높일까봐 걱정을 하고 또 집값을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죠. 투기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지금. 왜 걱정을 할까요? 내가 투기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전월세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부동산 정부에서 정책은 하지 말라는 거죠. 투기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여론을 잘 살펴야 되지.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뭐 전월세 사는 분들이 아까 길거리에 나앉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앉았다니까요, 길거리에. 여기 앉은 사람이 없잖아요. 길거리에 앉았다니까요, 진짜로. 어떻게 저기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아니 왜 맨날 없으시다고 아니 얘기해요? 지금 좋은 데 이사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데 이사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진짜 월세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또 월세로 몰리니까. 통장이 뚝뚝 떨어지고 네. 있는데. 이거는 후속 대책이 안 나와서 그래요. 후속 대책이. 선거 직전에 이제 네. 저 임대주택을 뭐 9만 채를 공급한다 발표를 했잖아요. 선거 직전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젊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일단 젊은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주변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거는 이제 민간 건설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전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당장 불당에 불을 끌려면 그러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박사님, 그 임대주택이나 뭐 청년주택 이런 것들도 지금 청년주택이 역세권 청년주택 많이 공급되고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과 정부에서 하는 공급이 좀 괴리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임대주택 공급은 아파트형으로 네. 위치도 좋고 네. 아파트형으로 짓는 그런 공급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치가 좋고 조금 더 살 수 있게 과거처럼 뭐 닭장처럼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고 위치도 좋고 살기 좋은 거를 만드는 걸로 이번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살기 불편하고 네. 이 집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벗어나고 싶다 이런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렴해야 돼요. 네. 비싸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렴하게 지어야 되고 이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살지 못하는 또 위치가 안 좋은데 갖다 놔봐야 의미도 없고 네. 또 비싸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짓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상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 공급되는 거 보면 제가 양재역 쪽에 네. 남부터미널 그 주변인데 거기 보니까 거의 시세의 80%예요. 그렇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생각보다. 된다. 얘는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 있는 젊은 분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 그래서 저렴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렴하게.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국민의 세금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